자, 그러면 이제 그 신동계에 있는 이제 한공군의 이제 그 농민 전쟁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그 앞부분은 이제 배경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자, 후한 중기 이후 중앙에서 이제 외적과 한간의 치열한 싸움으로 정치가 문란해져 지방에서는 호적에 의해 대토지 사회가 촉진되면서 농촌사회 극도 피폐해졌다. 자, 이렇게 농촌사회가 어지러지고 있음을 쯤하여 세력 지방에 들어온 불교가 서서히 그 세력을 뻗어나가고 있었다. 또 불교와 함께 들어온 서역의 점선술을 바탕한 미신이 유행하여 중국 전례의 민간 신앙과 결합되고 다시 불교 교단의 조직을 모방하여 불로장생의 종교적 결사를 만들게 되었다. 이들 교단은 교의면에서 보잘것은 없었지만 이 고난에 시달리는 하층 농민을 끌어들여는 힘은 강대였다. 특히 단원 간의 어떤 상부상조 정신은 불행한 처지에 있던 농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충분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농촌사회 붕괴, 항리공동체 붕괴 등등 해갖고 그 당시에 이제 국가가 해주지 못한 이유들 이제 이런 그 상부상조인 종교 공동체가 해주기 시작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바닥에는 이제 그 밑에 항리공동체 붕괴에 관련된 내용이 그 뒤에 있어요. 자, 본래 이제 전화시대 때 지방 조직의 기본단이 항이었다. 항에는 그 지도자 격인 삼노와 삼부가 항민중에 첨거되어 지방행정의 자치적으로 담당하였다. 자, 이하여 이제 항인 상호 간에 서로 돕는 정신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었어 재난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호환 때는 호적 세력의 대토지 사유가 촉진되면서 향은 소수 호족의 사유지가 전락되고 향제는 붕괴되면서 농민들의 이제 조직을 잃게 되었다. 자, 이리하여 지혜와 한발이 일어나 홍련이 되면 농민들의 향리를 떠나 타향에 유랑하면서 호족의 장원으로 들어가서 임의로 전락하거나 혹은 노예가 되었다. 자, 후한시대 때 농민의 비밀 결사 조직인 특히 외척이 많이 살고 호족들이 강한 청주나 낙양, 연암 등지에는 왕성되었고 농민 반란이 청주나 서주, 유주나 익주 등지에서 빈번한 것은 이 지역인 외척과 호족 세력의 바로와 농민 착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이에 영제 이제 중평 원년에 대규모 농민 반란이 일어나면서 전국적인 한군당의 농민 전쟁이 확대되었다. 자, 한군당은 반란에 참가한 농민들이 항색 두건을 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 모체는 하북성 거루의 장각이 시작된 태평도라는 신흥 종교에서 출발하고 있다. 장각은 스스로 황천에서 보낸 신의 사자라고 자처하고 새로운 세상을 온다는 걸 예언하면서 그 부족과 생명수, 그 다음에 주술로서 병든 농민을 치료하고 구제했기 때문에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던 농민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했다. 자, 태평도는 수십 년 동안 거쳐 하북지방의 양자갈 지역에 거쳐 수십만의 신자를 얻게 되자 농민의가 지식계층의 반정부 성향을 이용하여 신도를 군사조직 개편하면서 농민운동세력이 되었다. 자, 장각은 청춘은 이미 끝났고 황천이 일어나니 때는 갑자년에 이고 천하 대기라 하여 36명의 장군을 세우고 장군 한 명당 1만 명의 병사를 거느리게 하여 일제히 붕괴했다. 예. 그래서 이 장각이 한 말, 그리고 예전에 도교 사상하고 노장 사상과 연결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자, 조정은 이제 한국군의 반란을 놀라 당인을 사면하고 그 각지 의병을 모집하여 한국군의 진압을 나섰다. 그러나 장관이 병사하면서 유능한 지도자를 잃게 되고 그 이후에 한국의 농민군은 본래 오합지조였으므로 조정의 정규군과 관료적 지방 호족을 거는 위험부에서 한국군의 주력 부대가 패하였다. 급밖에 각지의 그 농민군 세력들이 유지했고 그 중에 한중의 오두미도 세력들이 컸는데 그 이화는 이를 진압하는데 20년에 소요되는 등 국위에 크게 추락하였다. 자, 오두미도는 여기에 좀 간단하게 설명돼 있지만 거기 한이 중에서는 좀 약간 몇 개 설명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좀 다시 읽어볼게요. 자, 한건의 농민 반란은 일단 수습되었으나 그 이 과정에 지방 호족대 군사정은 강화되었고 그의 지방 치안은 거의
군의 태수 1인된 형편이 있고 군의 감독기관 자사 혹은 주목이 임명되어 군사 재정권에 위임되면서 지방의 군원이 할거된 어지러운 난세가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전에 말한 것처럼 삼국지 주요도는 삼국지 주역들 있죠. 원술이나 뭐 원소나 이런 사람들은 되게 이제 주 자사 출신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두미도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볼게요. 자, 한의중 내용을 이제 보죠. 자, 한의중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자, 113페이지 펴보세요. 113페이지. 자, 호환정부는 이 반란 직면에 권력투쟁, 이제 앞에 이제 그 태평도 관련된 항거적인 난을 말하는 건데, 자, 하여튼 이 반란 직면에 권력투쟁을 일시 중지하고 당고되었던 사인들 석방에 한국군의 진압에 나서도록 했다. 자, 이후 장각이 병사하고 그 동생인 장남과 장부가 전사의 주요권 패퇴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오도미도부터 나온 거예요. 자, 사천 지역에서는 장릉이 장시의 그 손자인 장로까지 이어지는 오도미도가 있었다. 자, 이들은 병을 치유한 것을 인심을 얻었으며 신도를 교합해 이 지역의 3대에 거쳐서 종교왕국을 설립하였다. 자, 오도미도 역시 도가사상 영향을 받았는데 강고한 교단 조직을 그대로 국가기록을 만들었다. 오도미도의 명칭은 질병이 치유하면서 쌀 오두에서 바치는 데 비롯됐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오도미도하고 태평도의 학대의 배경이 여기 나오죠. 이거는 이제 동계도 마찬가지로 그 향촌 공동체의 어떤 붕괴, 향리 공동체 붕괴, 요거에서 찾고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이제 태평도와 오도미도 학대는 단순히 종교교단의 학대가 아니라 향리 공동체 붕괴에서 비롯된 현상이었다. 원래 한제에서는 부도층을 중심으로 공동의 제사활동에 농민의 공동의식을 강하고 향리의 정통적 질서를 유지하고 되고 있었다. 그런데 호적의 성장으로 인해 이런 공동의식이 붕괴되자 몰락 농민들 의주할 곳이 없게 되었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국가는 이미 한강과 외척에 의해서 사건화된 데다가 가중한 부역의 부담은 곧 소농민의 재생산이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자, 여기에 자연재해와 토지의 상실은 삶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자, 이때 나타난 주술적인 경할대인 두 종교는 농민의 개인적 고민을 해결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으로도 교단 조직에 의지하게 만들어 신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난세의 농민들에게 종교라는 도피쇼를 만들어주고 이들 이제 반란 집단의 세력을 키워줄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동계로 넘어갈게요. 자, 후한 멸망의 사회적 의미인데 이거 뭐 각자 읽어보시고, 예. 한대의 사회 구조와 이제 생산력 향상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앞에 이제 한건정이 얘기할 때 그 한대 그 사회 구조와 관련된 내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걸 좀 읽고 넘어갈게요. 또 관련돼서 뭐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배경 지식으로 한번 파악을 해줄 필요는 있어요. 자, 한대 사회 구조의 이제 특징 보면 여기는 이제 보통 이제 지방제도 군과 현이 있었죠. 그 위에 주가 있지만 자, 일단까지는 여기까지는 국가가 관리해요. 관리를 파견하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밑에 말단 조직이 향이고 더 말단 조직이 니인데 니가 몇 개 모여가지고 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전환 초기 때, 초중기 때는 이 항리를 중심으로 자치적으로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항리들은 되게 보면 가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가족 단위로 해갖고 형성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전환시대 때 정부는 이 항리를 바탕으로 해서 재민지배 체제를 강화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재민지배 체제, 그 개별 인신지배 체제를 강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부 구조인 니에 살고 있는 니미는 국가 권력의 지배 대상과 동시에 권력 기구의 하부 기구였는데 이 향리를 이제 통치했던 사람들은 이제 보통
향관이라고요. 이 향관들은 중앙에서 이제 파견된 그 관리들이 아니라요. 얘네들은 이제 그 제지세력 중에 유력자들, 이 부류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이제 한가를 삼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이제 말단 지배기구 편입시키죠. 그래서 이 한가들은 주로 이제 뭐 유유라든지 삼부라든지 색부라든지 삼노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 한가들은 향의 인민의 추천을 받고 현각군에서 임명되는 그런 지방자치적인 어떤 그 직책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뭐냐 간이 반간 반민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주로 역할은 조세할당, 뭐 지음수라든지 요역부담, 법률소송, 제사를 대행하는 것, 토지시대 재산을 황제 대신에 대행하는 그런 역할을 향관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지방자치,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은 대부분 이제 지방에 있는 대소사이들은 그 사람들이 주도도 했다. 지방 유지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이 이제 그 했던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재민지배체제 강화하고 있잖아요. 향관 이를 통해서 전환시대 재배체를 강화시키려고 했는데, 그럼 재민지배체 강화 수단으로서 이제 뭘 사용했냐 하면 그 당시 두 가지를 사용했죠. 작제. 그래서 모든 백성들, 노비가 아닌 모든 백성들, 평민들에게 작제를 나눠줘. 예. 그래갖고 이제 작제를 나눠서 일종의 군신관계를 맺는 거죠. 작제 수요를 갖고 이제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또 뭐냐면 그 당시 이제 한간을 주도해 갖고 토지 제사를 지내게 하죠. 예. 토지 제사. 원래 토지 제사는 황제가 지내는 건데 황제가 이제 다 이제 일일이 지낼 수 없으니까 황제의 이임을 받아갖고 이런 황관들이 주로 이제 토지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이런 작제나 그 다음에 토지 제사 등등 사를 통해서 뭐냐면 그 재민지배체를 강화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뭐냐면 후한 때 들어가면 붕괴되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구조를 좀 보면 예전에 전환 때 이제 전환 초중기 때요. 국가가 인민을 지배한 이친제였고 그 수단으로서 한간이 했던 토지에 대한 제사와 그 다음에 작제가 있었는데 나중에 후한 말기 때부터 이제 전환 말기에서 후한 때까지 넘어가면서 여기 호족이 들어가죠. 그래서 국가, 호족, 인민 삼층제가 이제 이어져요. 예. 그래서 종전에 재민지배체제가 붕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들어서 붕괴됐다.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대 지방행정구역은 군 아래 형이 있었고 그 아래 향리가 니 등으로 형성되었다. 최하층 구역은 행정구는 니였으며 니는 대체로 이제 100호 정도의 주민들이 모여 사는 거주지였다. 자, 니는 한대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춘추 전국 시대부터 그 당시 이제 농업기술 발달로 치수 관계사업 확대로 새로운 농경지가 개발됐고, 자, 그래서 이제 저번에 얘기한 극지, 공백지대, 읍가 사이에 공백지대 많았다고 했죠? 이 공백지대에 사람들이 몰려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새로운 마을들이 형성되는데 종전 음락 공동체와 달리 이라고요. 그래서 이곳은 농민이 모여 살게 되면서 이라는 침략이 생겨났다. 자, 이 밖에 이제 전국시대에 지는 타고 정부가 그곳의 원주를 몰아낸 후 자국민을 이주시켜 새로운 마을 형성들의 일을 만들기도 했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형성된 니에 모여든 농민들은 대부분 이제 그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로 그들은 본래 봉건적 시족 결합이나 종가의 화원적 구속에 벗어난 일종의 자유인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정통에 얽매이지 않고 신천지를 개척하고 모여든 개척농민으로 새로 형성된 니는 개척농민으로 새로 형성된 니는 그들의 새로운 생활도전이었다. 자, 진이 육군에 통일하게 된 사회경제 기반은 이런 이민의 어떤 군사 부역동의 효과적이었고 편호제민이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찾을 수 있다. 편호제민이라는 건 뭐냐면 호를 편지한 다음에 호족에 등록시켜서 민을 직접 통치하는 그런 걸 편호제민이라고 하죠. 자, 이때 이 진나라 제도를 그대로 한나라도 계승이 됐어요.
그래서 니도 이제 종래의 이러한 니제를 계승하고 호족제도를 통해서 이들 니민을 재편성했다. 이걸 아까 지금 뭐라고 했죠? 편호제민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제민 지배체를 강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호족에 기록된 민호를 특히 편호제민이라고 했다 이렇게 있고요. 한데 니의 뭐 원형이 나오는데 이건 뭐 각자 읽어보시고 요 니의 구성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대부분 이제 가를 중심으로 이제 구성이 있고 가족은 대개 보면 부모와 부부 그리고 자제까지 포함해서 5인에서 6인 같은 소가족이 일반이야. 예. 그래갖고 이들 소가족을 중심으로 했고 개별 용격도 하고 그죠? 예. 그래서 니가 이제 모여서 향이 되는 거죠. 그리고 향이 여기에 모여갖고 천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니미는 이제 그 당시 그 동성부락이 아니라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게 이성부락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미는 이제 뭐냐면 공동체 생활 정신적 중심이 뭐가 되었냐? 이런 철학이 아니라 뭘로 구성됐냐면 그 토지신 제사를 지내는 것을 사라고 하는데 이 사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 사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와 정신적으로 결합됐다. 원래 이 사라는 것은 주로 이제 황제가 지내는 거야. 황제가. 근데 황제가 일일이 다 모든 사람 그 리에 수많은 리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향관이 지내요. 위임을 받고. 자, 그리고 리미는 사회적 질서를 규한 작제의 작용을 중요한 작용을 했다. 그래서 한대 작제는 진대에 의해서 계승된 것으로 자기가 20등급으로 나눠져 있고 있었다. 이 가운데 1등급 공사에서 8등급 공승의 자기는 천민을 지은 일반 농민들 빠짐없이 주어졌다. 그래서 이제 일반 농민들에게 자기가 다 주어진다. 물론 자기는 이제 명예직이죠. 왜 자기를 줬냐? 그건 황제가 일반민에게 자기를 주면서 일종의 분신 관계를 맺고 하는 거죠. 예. 자, 자기는 황제에게 일반민이 주는 특전으로 국가의 경사, 개원, 그러니까 연호를 바꾸거나 입후, 그러니까 이제 그 후비 왕비를 받아들이거나 퇴장을 세울 때 이게 국가에서는 경사로운 일이잖아요. 정부의 남자들에게 빠짐없이 1등 혹은 2등의 자기를 주었다. 자, 자기를 수여한 얘는 전후한 400년간 약 200에 이르고 있다. 자, 이는 황제가 농촌사의 인민을 작제를 통해 개별 임신인 어떤 지배를 했음을 의미한다. 이 작제의 의미가 나와있죠. 따라서 한대의 의미는 국가 권력의 지배 대상인가 동시에 국가 권력 기반이 되기도 했다. 자, 니의 하부 구조에서 이제 하여 윗단은 향이라는 공동체 향은 그러니까 니의 이제 하부 구조로 하여 그 윗단의 향은 공동체 의식과 자치적인 상호 협조 관계에 있었는데 향에는 이제 치안을 담당한 이웃보나 조세를 징수하는 색부 그다음에 향초의 농민의 교화하는 삼노 등이 있어 향의 행정을 자치적으로 운영했다. 자, 이 밖에 이제 그 몇 개의 니를 묶어서 치안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이 있었고 정에는 정장을 두었는데 이들 모두 한간이 나와 있다. 자, 한간은 향리민이 그 추천을 받아 형군에 임명하였으며 반간반민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조세 할당이나 징수, 요역의 부담은 물론이고 사소한 시비나 법률 소송 등 모든 군연의 상급 간청에 올라가지 않고 한간의 책임에 처리됐다. 자, 한대의 정치제도는 이상적으로 자치 조직할 수 있는 이런 한가의 성격에서 유래된 거다. 이상적인 자치 조직을 하게 된 것은 한가의 성격에서 유래된 것이다. 따라서 한제국은 독립된 자연농민은 국가의 직접 지배를 하여 향리사회 기반으로 성립되었으며 은주시대 때 사회 기본 단위 되었던 읍과 그 성격이 달랐다. 그러나 전환 후기 때 이어 자연농민의 몰락과 대토지 소유의 확산으로 호족이 향리를 지배하게 되면서 그 상부상조와 항리 자치 공동체가 분리됐고 그 대신에 호족이 지배하는 호족사회 변절된 사회구조가 바뀌었다. 자, 이때 이제 호족이 지배하는 이제 단위는 이제 니가 아니라 촌이나 오라고 등장해요. 촌이나 오라는 새로운 농민 침략지가 형성이 돼. 촌과 오는 호족들의 어떤 군사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 보호 안에 그 밑에 있는 촌과 오에 있는 농민을 예속화시키는 단위죠. 예. 그 호족들이 촌과 오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도적으로 또 농민들 보호하는 동시에 이를 착지하는 그 말단 그 기구가 이 총과 오고라는 것들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이 전환시대 때의 이제 항공사의 자치 구조는 이 모델은 누구한테 영향을 주냐?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명나 태조에게 영향을 줘. 홍무제한테. 그래서 홍무제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갑제를 만들었어요. 이갑제를.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업 생산의 발달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이 농업 생산 발전은 전에 이제 그 했던 전국 시대 때 있었던 이제 여러 가지 뭐 철제 농業발달이나 등등 거기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뭐 더 발달됐다, 예, 플러스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큰 변화는 없어요. 뭐 전국 시대의 변화에다가 약간 더 발전됐다 그 정도 의미고 예전에 이제 한번 여기에서 시험 문제에 아주 오래된 객관식 기출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뭐 대전법 같은 거 있죠. 네. 그 대전법 같은 게 좀 나왔거든요. 네, 요 정도 나왔어. 뭐 이 정도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때 그 생산의 발전에 큰 두 가지 원인이 있었다. 하나는 한초 이래로 그 평화의 정착으로 농촌사회가 안정되고 대대적인 개간 사업을 통해 농경지의 확대에 따라 수지시설이 진행되고 농업 생산이 증가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농업기술 발달이 농업 생산에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국시대 때 조금씩 나타났던 이제 일반화됐던 것이 더 전환시대 때 뭐 한나라 때 더 확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국시대에 비하면 전환에는 철기가 널리 사용되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특히 철제 농기구는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었다. 전국시대 쟁기와 가래, 깽이, 호미, 낫, 대패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전환시대 때 쟁기가 발달되었고 그 종류의 형태가 다양하고 땅의 깊이가 갈 수 있어 쟁기 제작 기술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뤘다. 자, 이러한 쟁기 기술은 발달은 한데 우경이 널리 보급됨을 알 수 있다. 자, 뭐 이 우경 보급은 이미 이제 춘추 전국시 대부터 얘기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우경이 좀 더 발전됐다, 플러스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하북 지방에 땅을 갈아 엎은 뒤 그 종자를 심는 만전법이 일반적이었으나 무제 때는 조가 때 창한 대전법이 실시되어 농업생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이 대전법이 예전에 한번 시험에 언급됐었어요. 대전법이 예, 만전법 대신에 이제 대전법이 있었다 이렇게 있는데 대전법이 뭐냐? 예, 대전법은 여기 뭐 그냥 대충 설명을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농사를 지을 때 그 보통 한 마리의 이제 소하고 사람이 위에서 작업을 이제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짓는 건데 대개 보면 이제 이때 이제 대전법은 이렇게 땅을 갈 때 이렇게 그때 밭농사였죠. 예. 그래서 밭을 갈잖아요. 이렇게 이게 소가 그러면 고랑과 이당이 생기죠. 고랑과 이당이 생겨. 예. 여기가 고랑이고 여기가 이당이죠. 여기 고랑과 이당 아니 잠깐 제가 까먹었는데 음. 자 여기 이제 생기는데 여기 이제 뭐냐면 고랑하고 이당이 생기잖아요. 여기 밑에다 이제 뭐냐면 씨를 이제 심고 이게 농사를 짓는 방법이 대전법이에요. 예. 만전법은 요 두덥 위에다가 짓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잠깐 고랑하고 이당하고 순서를 까먹었는데 하여튼 이런 식의 이제 짓는 법이 이 대전법이에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예전에 한번 이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이 대전법들은 이거는 전제가 된 것이 일단은 손을 가지고 있어야 돼. 손을. 그리고 주로 이제 대토지를 소유하는 고족대 토지 경영 방식이 이 대전법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읽어볼게요. 자, 또 한대에는 대대적인 수의시설이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데, 무제 때 위수를 끌어들여서 장안의 항안에 이르는 300여 개 조고를 이제 개통하여 토지 만역에 관계를 했고,
백거와 육보고 그다음 운소구의 개통으로 항무지를 옥토로 바뀌었다. 예, 옥토로 바꿨다. 이런 항해 치수는 하북 지역의 농업 생산에 큰 진전을 가져왔다. 자, 전환시대 때 항아가 여러 번 범람하여 피해를 컸으나 구제 때 대대적으로 보수 공사를 수해를 방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그 농산물 관련된 이제 오곡 관련된 내용인데 뭐 각자 읽어보시고, 자, 상공업 발달과 도시의 번영을 볼게요. 자, 이 내용도 춘추 전국시대 때 내용과 좀 더 뭐냐면 더 진보됐다. 네.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 때 여러 가지 상공업이 발달됐잖아요. 도시도 발달됐고 그 내용들이 좀 더 이렇게 플러스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 뭐 각자 읽어보세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읽어보고 다만 이제 쭉 넘어가다가 여기 이 도시 관련된 내용만 좀 읽어볼게요. 여기 여기 화폐경제 관련된 내용들만 좀 읽어볼게요. 자, 농업과 수공의 발달은 자연히 상업의 신장과 함께 화폐 경제와 도시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그래서 이제 전환 초기에는 그 중농 억상 정책으로 상업 및 상인의 국가의 탄압을 받았으나 문제 때 조조의 상서에서 볼 수 있듯이 억상 정책으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상업 활동이 촉진되면서 상인의 세력이 크게 신장되었다. 자, 한대의 상품 가운데 중요한 것은 철제품과 식료품, 뭐 의복료, 뭐 기금속, 급박계, 그릇 등 같은 그 품목이 다양해졌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 발전에서 이제 자연 도시가 발달되었다. 현대 도시는 춘추 전국시대 때 도시가 그대로 이어져 그 규모가 더 커졌다. 그래서 수도 장안은 거대한 정치 군사 도시이며 동시에 상업 도시로 성장했고 번창했고 이밖에 낙양을 비롯해서 탁이나 개, 한단강, 하남성, 온, 지, 평양 등등 이런 여러 도시들이 발달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한대 이제 조세 구조나 뭐 이런 것들 좀 볼게요. 요거는 좀 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기출문제는 안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이에요. 요거는요. 제가 앞에 자 2단과 고단을 잠깐 까먹어서 제가 했는데 다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예. 여기가 이제 2단이고 여기가 고단이에요. 예.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대전법은 그 만전법은 요 2단에다가 농사를 짓는 거고 그다음에 요 대전법은 이 고당에다가 짓는 거야. 예.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예. 그래갖고 그 약간 이제 우리나라 식으로 경종법하고 좀 비슷하죠. 예, 경종법하고. 예. 그래서 이제 경종법과 유사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그 한대 조세 제도의 구조적 특성을 좀 볼게요. 자, 한대 조세 제도의 특징은 이제 그 크게 어,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예. 재정의 구조적 특성은 첫 번째는 뭐냐면 국가 재정과 항실 재정이 분리됐다는 거야. 전환 시대의 기준이지만 다시 적을게요. 자, 국가 재정과 그다음에 항실 재정이 분리됐다. 자, 이 전환 시대 때죠. 원래는 후한 시대 때 들어가면 국가 재정하고 어, 항실 재정이 일치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걸 뭐 그 우리식으로 따르면 군부일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리고 이제 군부 분리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한국사에서 그 용어를 들렸으면 그렇게 이제 표시할 수 있고요.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특징이야. 국가적인과 항실적이 붕괴됐다는 거 전환시대 때. 자, 그다음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개별 인신 지배 체제가 반영됐다는 거야. 그래서 징세와 단위가 호가 아니라 보통 이제 호 단위로 긋잖아요. 호주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이제 했던 거고 대개 보면 인을 기준으로 했다. 사람을 기준으로 거뒀다는 거죠. 사람을. 예. 그래서 개별 인신 지배 체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음락 단위에서 그런 지난 시대 때는 개별 인구를 바탕으로 해갖고 사람당 거뒀다는 거야. 세금을. 예. 호당 걷는 게 아니라.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조세 급납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위진남북조 시대까지 그 후대죠. 후대 때는 그 상품화폐 경제가 오히려 발달하지 못해서 쇠퇴해가지고 그 물품화폐를 거뒀어요. 근데 그 전 시대에 어 이미 당나라 때 이제 그 중기 때부터 걷기 시작한 양세법도 걷기 시작한 조세 급납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좀 앞서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더 앞서가서 조세 급납화가 이루어졌다. 예, 당나라 때 이루어진 부대에 이루어진 조세 급납화 이때 보여줬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의 계기가 됐던 것은 그다음 수영동에서 화폐를 주조했죠. 오수전을.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물론 이게 수영동에서 화폐 제정한 것은 이제 전환 때 얘기고요. 후한 때 얘기하면 강무제 이후부터는 대산항에서 화폐를 조직했어요. 대산항에서 이게 화폐를 만드는데 요 화폐를 관리했죠. 이 사람은 간직이니까. 예. 대산홍을 중심으로 해갖고 뭐냐면 화폐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면 전환 때는 수용동을 중심으로 해갖고 간청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예. 이걸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첫 번째 특징은 국가재정과 항실재정이 전환 때는 분리됐다. 두 번째는 개별 인신 지배 체제가 강화돼서 인을 대상으로 세금을 거뒀고요. 조세 급납화가 이루어졌고 그 밑바닥에는 이 수용동이나 DN이 후한 때 대산홍에서 화폐를 발행했기 때문이다. 오 수제는 화폐를 통일된 화폐를 발행했기 때문에 그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보죠. 자, 그 국가재정과 항시재정 분리해 볼게요. 자, 항제 전제지배체제에서 한대 재정기구와 조세정책에서 그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재정기구상에서 국가재정과 항시재정의 확연히 구분되었고, 자, 그리고 이는 항제 전제지배체제 재정면에서 뒷받침한 수단으로 생각됐다. 국가재정이란 항제가 인민을 지배하고 국가를 운영하기 필요한 공공재정을 얘기하고요. 자, 이에 대해 항제재정은 항제 개인의 사생활을 위한 것으로 사적재정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담당하는 부서도 달라요. 국가재정은 중앙의 국영 가운데 대산홍에서 이를 관할했고요. 그 다음에 그 항시재정 국영의 소부에서 관할했다. 이렇게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나중에는 대산홍이 이제 다 총괄했죠. 간직이 앞에 후한 때에 들어와서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다 간장했지만 전환시킬 때는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 무제 때는 소부 외에도 수용동에서 항실 재정 업무를 맡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냐면 세금도 걷는데 이건 좀 뒤에 있으니까 좀 더 얘기를 하고. 자, 두 번째 특징은 이제 뭐냐면 호를 대상으로 부과한 거 달리 어디에 부과했다?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대 조세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중실시 호를 대상, 음락단위 호를 대상으로 부과했던 거 달리 조세의 대상은 인구로 했던 게 사실이다. 그 후에도 이제 이게 참 특이한 게 지난 시대 때 인구를 부과했던 게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춘추시 원국 시대 때도 호, 음락단위였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도 호조식에도 호를 기준했고 계속 호였어. 그런데 이때만 지난 시대 때 한나 때만 인을 다니는 거예요. 예. 주로 뭐 전환 시대 때 이제 얘기를 했겠죠. 개별 인신 지배가 가능했던. 그래서 약간 특이한 점이 있어요. 예. 자, 이거는 조세 제도가 황제 인민 지배 형태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됐다는 걸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한제국의 인민 지배의 특징은 춘추 전국 시대에 호를 다니로 했던 때와 달리 그 손흥민을
또 개별 인신지위에 변한 것으로 지배 대상이 가당이도 하지 않고 가족 구성원의 개별 당 상대를 하고 있다. 예, 그 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 호간이나 여기 특징이죠. 자, 거기에 이제 좀 보면 그 한대 조세제도 내용을 보면 물품세 조와 인구세 부도 양분되고 그밖에 노동세 요가 요역이 있다. 그래서 이제 호를 다니지 않고 인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개별 국민들의 어떤 연령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 요게 물품세가 나와요. 물품세. 조세제도 구분해서 크게 이제 물품세가 있죠. 물품세. 그리고 두 번째 인구세가 나와. 그래서 이제 또 세 번째 노동세가 나와요. 이 물품세 종류로서 뭐냐면 전조가 있고요. 토지세라고 하죠. 그리고 시조가 있어. 상업세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해조가 있죠. 해조가 있는데 어업세라고 해요. 자, 그 다음 인구는 3부라고 해갖고 이건 성인 남녀들에게 이제 부과하는 거예요. 성인 남녀들에게. 9부라고 해서 미성년자에게 부과되는 거죠. 그 외에도 갱부, 요역세와 그 다음에 산자, 재산세가 있어. 그 다음에 노동세라고 해서 이제 노동세는 이제 두 개가 있죠. 병역세와 여격세. 이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조는 전국 인민을 징수하는 전조를 비롯해서 시조들과 해조, 그밖에 상업 수익세가 있다. 참고로 우리가 조용조라는 책이 있죠. 조는 뭐 전세고 용은 노동력이고 그 다음에 조는 특사문이다. 그런 개념들은 이제 수당 때 형성된 개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 전에 얘기예요. 그래서 조의 개념 안에 이런 시조나 해조나 이런 세금도 들어가 있어서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 가운데 전조만이 대산업에 간장하고 국가 수익에 편입하여 나머지는 소부가 관리해서 항실 재정을 담당했다. 그래서 여기도 묻게 상업세나 해조 같은 경우에는 국가도 담당. 여기는 아니, 그 항지 재정으로 들어가요. 이거의 관념이 뭐냐면 예전에 산림수택의 가산화라는 관념이 나온 거야. 산림수택에서 생산된 모든 것은 항지의 재산이다. 자, 이런 관념 아래서 이 당시 뭐 시조나 해조에서 생산된 거 파는 거는 산림수택하고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항지 재산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 부는 인구세로서 성년 남녀에게 이제 3부라고 하고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미성년의 9부를 걷죠. 그리고 한 사람당 1산을 가사하고 상인과 노비는 2산을 징수했으며 국가재정에 기속되었다. 그리고 노비는 그 주인이 부담되었다. 그래서 이제 노비는 주인이 대신 이제 부담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인구세예요. 인두세죠. 인두세.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고대 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뭔가 국가재정이나 이제 좀 약간 그 재정이 발달되지 못한 그 시대들 있죠. 생산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는 대개 보면 이제 인두세 비중이 되게 높아요. 토지세 비중이 좀 낮고 이건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야. 근데 중국도 이제 이런 인두세가 나중에 점점 좀 없어지게 되죠. 명청 때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청나라 때 지정돼 통합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제 좀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역 대신에 경부가 있었고 이는 15세에서 56세의 남자를 매년 1년간 요역 의무가 동원되는데 요역 대신에 300전을 징수할 수 있었다. 재산사에서는 산자라는 개인 재산을 평가하여 1만 전을 재산마다 1산을 징수했다. 그 가운데 9구만이 항실 재정이 되고 나머지는 다 국가 재정으로 편입되었다. 그래서 다음 요역은 노동을 제외한 여역과 번역이 있었다. 그래서 연역과 번역 관련된 내용이 있죠. 자, 연역은 이제 일종의 이제 지방 간화에서 이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복무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토목 사업이나 이런 데서 했던 거고, 병역은 이제 23세 이상의 남자 중에
적임자를 착취해서 정졸로 편입을 시켜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출신지에 따라 보병이나 기병, 수병, 또 어떨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1년간의 어떤 수도경비나 병방 수비비 경우 착출하게 되죠.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후한 시대에 들어가면 돈을 다 떼오고 그래요. 이런 거는. 자, 그 한대 조세제는 무제 때 고비도 크게 달라지게 됐다. 이 무제 때 대규모 토목사업과 빈번한 대원정으로 국가재정이 고갈되자 이들 보충의 조세제를 바꾼 원인도 되었다. 그래서 무제의 새로운 재원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잡세를 신설하고 소금, 철회 전매 제도와 평준법, 군수법 같은 것을 위해서 상업의 국가 통제를 실시했다. 특히 종래 재산세를 강화하여 재산세는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산자를 의미하죠. 산자. 그 산자의 재산세를 강하여 상인은 그 재산 2천정의 일산을 부여하고 수공업자는 4천정의 일산을 징수해서 이른바 삼민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제 삼민정 제도를 안 낼 경우에 뭐냐면 고발하는 제도를 뒀죠. 고민령이죠. 삼민정을 안 내려고 뭐 조세를 자기 재산 숨긴다든지 응리가 나는지 신고도 안 하고 그럴 경우에는 고발할 경우에 그것의 이제 2분의 1, 그 재산 2분의 1을 갖고 가는 고민령을 공표했잖아요. 자, 무죄 때 이러한 추가된 재산세 징수에는 상당한 강제성을 띠고 있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데 재산을 응립하고 신고하지 않는 자는 1년간 병방 수비를 강제 동원됐고 그 재산을 몰수했다. 또 위법자를 고발할 경우에는 그 고발된 액수의 반을 고발자의 보상금을 주는데 이 법령을 고민령이라 한다. 이거 앞에 한무제 정책할 때 읽었죠. 이거 부분 외워두시고요. 자, 그 한편 한대는 국가재정 목지 않게 대규모 항실재정이 독립돼 운영되는데 이걸 담당하는 게 소부죠. 자, 소부에 들어오는 수익은 산림과 하천, 호해를 비롯해 천연 자연물산에 가해진 조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산림수택과 관련된 거야. 그냥 전국시대 때부터 군주의 재산 산림수택을 가산화시켰죠. 그래갖고 이제 뭐 시조라든지 산림주택 해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국가재정이 아니라 항실재정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인구세 중에 구부도 여기 속하겠죠. 미성년자. 그래서 도시와 상인들에 부과하는 시조가 기본이었다. 그리고 이는 자연에 나오는 모든 물산은 천자의 소물이라는 관념에서 항실수익을 기속시킨 것이다. 자, 한편 무제 원정 2년 때 수용동의를 설치해서 이거 외워두세요. 설치해 지금까지 소부에 소속됐던 합회 주조 가친 산림상간을 수용동에 예속시켜 산림상간만이 뭐냐면 합회를 주조할 수 있게 했다. 자, 요거 이제 헷갈리신 분 있는데 산림상간은 이거는 이제 산림원을 그 있는 간직 중에 이름이에요. 간직 중에 이름인데 산림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항실 그 정원이죠. 그걸 이제 간장하면서 거기 목재가 많거든요. 나무가 많잖아요. 그걸 떼가지고 목탄을 만들어갖고 동을 녹여가지고 오수주를 만들어요. 예. 이걸 예전에 이제 소부에서 했던 건데 이걸 수용동의로 옮겼어. 무제 때. 예. 그래갖고 수용동에 옮기면서 이 산림상간도 수용동 밑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조간청이라고 하는데 이건 주조간청이 아니에요. 이 산림상간은 주조간청이 아니라 간직이야. 간직이에요. 그래서 수용동의의 간청에 속해 있는 그 산림상간 간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요거 좀 잘못됐어요. 요 내용이. 그래서 수용동의에서 간청에서 만들어졌고 산림상간의 밑에 있는 수용동의는 산림상간에서 그 책임하는 산림상간이 그걸 책임지고 만들었다. 합회를 주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여기 간청이 아니라 이런 수용동의 아래에 있는 간직이었다. 그래서 합배를 주조하는 간직이었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그 오수전을 만든 간청 이름을 쓰시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산림상간 아니냐 했는데 수용동이에요. 이거는 간청, 뭐 만든 간직은 산림상간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자세한 내용은 중국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일본 사람이 쓴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책 보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산림상가 세개 간직이 있는데 뭐 그것까지 외울 필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찾아서 보세요. 예. 자, 연간 화폐 주조력은 2억 2천만 전에 이루었고 화폐 동종 주조에 얻어진 수익은 막대한 것으로 이건 모두 항실 재정으로 기속되었다. 자, 이는 무제 때 소금 천에 대한 수입이 항실 재정 국가재정 넘어간 재정적 공백을 메꾸기 위한 것이었다. 자, 이렇게 얻어진 막대한 항실 수입은 궁중에서 필요한 음식, 피보, 기물, 거마, 의학, 연회 비용 등을 충당되었고 또 다수의 간인과 공연 생활비도 진출했다. 이 밖에 제후왕과 여도 대간 등이 특별한 홍공이 있을 때 사은품 비용으로 쓰이게 됐다. 자, 전환시대 때 이제 백성들이 거둬들이는 조세 수입은 연간 40억의 그 절반이 관리의 복무고 사용됐고 나머지 반은 금전이 나는 것에 저장되었다. 또 소부의 소관인 자연물산과 상호에 부과했던 가세 수입은 13억을 궁중비용에 충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전환시대 때 국가재정과 항시제에 뚜었던 구분이 후한 때가 더 달라졌다. 그래서 후한의 강무제는 소부를 개혁해 종래 소부에 둔 재정 소익을 모두 대산홍에 기속시키고 수용도를 폐지해서 주조권 대산홍을 이관됐다. 그래서 대산홍이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후한 때 들어가면 일단 재정을 모두 다 총괄하죠. 국가재정, 항시재정. 이때부터 군부일체가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화폐 주조권, 수요농지가 가지고 있는 화폐 주조권도 얘가 가지게 돼. 자, 그래서 요 기억을 해두시고, 근데 이 주의할 건 대산홍은 감청이 아니에요. 이건 간직이에요. 이거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에 간직사고 하니까 이거 뭐 간청 대산홍 이거 간청 아니야?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신 분인데 대산홍은 간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대산홍의 권한이 커지면서 소부는 단지 궁중 내 작물을 관리하는 말단 기구를 전락해요. 그 한간이 그 업무를 수행했다. 자, 이에 반대로 대산홍은 국가 최고의 그 재무관청이 되었고 이는 국가재정 운영원의 크다란 발전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한나라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폐납이죠. 급납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급납하는 당나라 때 이루어졌는데 이미 한나라 때 보이기 시작한 거야. 예, 이것이. 그래서 이제 한대 조세 제도상에 특별히 주목되는 사실은 바로 조세 화폐납입니다. 그래서 즉 한대 조세는 전주와 요역을 제외하고 모든 세목을 화폐 납부하였고 화폐 납입은 상공업자에 향하지 않고 일반 농민들에게 적용되었다. 그래서 농민은 전주 요역 위에 인구수에서 삼부, 군부, 경부, 제사, 산지에서 모두 화폐를 납부하였다. 예,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농민들의 화폐 수요가 많아지니까 농민들의 화폐를 더 많이 갖게 하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가 화폐 이제 경제 때 매장령이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상공업자들은 그 화폐가 되게 많을 거네요. 그래서 이제 일반 농민들이 화폐가 부족했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에게 화폐 매입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그 매장령을 실시해서 돈 많은 상공업자들이 돈을 주고 그냥 일반 농민들이 사도록 한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싸도 이제 뭐냐면 중앙정부에 납부하면 작을 나눠줬죠. 그리고 일반 농민들은 돈을 받아서 좋고 그리고 그 뭐냐면 쌀 많이 생산하면 또 이렇게 판매를 많이 한다는 걸 알게 되니까 쌀도 많이 생산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매장령이죠. 예. 근데 이 문장에서 좀 이해가 화폐 납입은 상공업자만 하나지 않고 만자를 붙여야 좀 의미가 명확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그래서 화폐 납은 상공업자만 하나지 않고 일반 농민들에까지 적용되었다. 예, 그래야지 문장이 좀 매끄러진 것 같아요. 예. 자, 이와 같은 조세 대부분의 화폐를 얘는 당나라 후기에 이어 군전제가 붕괴되고 조용조의 양세법 바뀌면서 일반화됐는데 그 전까지 한 대만 볼 수 있는 특수한 현상이에요. 그 전까지 위진남북조 같은 경우에는 화폐도 있었지만 대부분 물품납이었거든요. 예. 당나라 초기 때도 그렇고 당나라 중후기 때 양세법에 들어가서야 화폐납이 됐는데 이미 이제
한나 때부터 보였다는 거죠. 자, 이는 그 한대 화폐 경제가 사회 각층에 광범위하게 유통됨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화폐 경제를 보급한 배경에는 농업 생산이 물론이고 수공업 생산이 발달하여 상품 유통이 크게 번성했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사의 이제 계층과 호족의 대토지 사유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이 현대사의 다변화는 뭐 현대사의 계층 구조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한족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족이 밑에 관료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이건 각자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피지배층으로서 이제 평민, 사민, 뭐 농인, 상인, 공인도 있는데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거 뭐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대 상인들 관련된 내용 중에 농업 억산 정책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한나라 때는 농업 억산 정책을 실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인을 억압하니까 상공을 발달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발달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런 정책들은 일시적인 거에 불과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냐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인이 오히려 발달됐다. 오히려 더 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부 상인들 중에 돈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토지까지 사들여서 호적으로 이제 등장한 사람들 있죠. 그 내용을 볼게요. 자, 한대 상인은 국가의 그 농업 억상 정책에 불구하고 사회적 신분이 꾸준히 상승되었다. 자, 중국인의 뛰어난 상업 활동은 이미 지난 시대 이래 충분히 발휘되고 있었다. 현대 상인은 국가의 차별 대우와 포독한 세금 징수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사조와 같이 상업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자, 이들은 소규모의 그 행상인들로부터 재원과 제철, 그다음에 그 강산 채굴 그리고 비단, 곡물, 금, 은, 보화 등 다양한 물품을 대상화했다. 대상들은 그 대상이라는 것은 이제 무대를 지으면서 이리저리 하는 원거리 상인 집단을 대상이라고 하죠. 대상은 막대한 부를 다시 토지에 투자하여 대토지를 사용하게 했고 그들의 생활은 기족을 능가하기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상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뭐 공인은 뭐 각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노비고 있는데 뭐 간노비, 산노비 비슷하죠.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는요. 자, 호적 출연의 사회 경제적 배경을 볼게요. 자, 호적 출연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 예전에 한번 94년도인가요? 94년도에 기출문제에 언급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언급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나올 가능성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호적 자체는 이제 그 전환 중기 때부터 지배세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알지 뭐 호적의 구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좀 알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은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호적은 대개 보면 이제 전환 중기 때부터 얘네들이 위진 남북쪽까지 계속 연결돼 있어요. 얘네들이 그리고 호족은 이제 지방을 이제 근거로 했던 세력들이고요. 나중에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국분 간입범이나 한권 이선지를 통해서 문벌 귀족화되죠. 문벌 귀족은 중앙을 근거로 한 거야. 그렇죠? 이 문벌 귀족의 뿌리 자체는 호족에서 출발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자, 이거 읽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98번이에요. 예, 두 번째 인증은 98번입니다. 자, 전환 무제 시대는 정치 문화 상황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면에서 커다란 병역기를 하였다. 그거는 이때의 고비도 이후 대토지 사유제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면서 지방의 부호 세력들이 호족을 범모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전환도 건국 초기에는 진과 같이 억상 정책으로 상인을 철저하게 억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억상 정책과는 달리 무제 시대에는 내 상업 환경이 개선된 시기였는데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을까요? 그 비단길이 뚫렸죠. 그 먼저 장관의 사역 여행 이후 서방과의 교통이 열렸고 농업과 공업생의 비약적 발전을 배경으로 상인 활동 무대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까지 미치고 근육도 확대되었다. 그 위에 이제 무제 때 오수전의 주주로 상업 활동에 필요한 법정 화폐 신용도가 확립되면서 상업과 교육이
합과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여기에서 얻어진 이익은 상인과 도민의 일부의 큰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상업투기가 완성해졌다. 그래서 이런 억상 정책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상공을 발달했던 이유가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자, 한편 무제 후기의 지나친 외정으로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자 매간 매적이 길이 열리면서 그 대상의 경계 진출이 활발해졌고 상인계층 신분이 향상되었다. 이제 무제 이후가 되면 상인들 상업활동 정상적 이윤충보다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적 상업폭리로 성행되었고 이렇게 얻어진 막대한 이익은 안전한 토지에 재투자되어 전국 토지 투기가 성행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한서 식화지에 적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이 형상들을 보고 이미 무제 이전부터 대토지 소유가 확산이 되고 하니까 자, 뭐 개혁책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무제 시대 때 이제 가희와 무제 때의 박사인 동준성 이러한 사회적 모습을 개혁하기 위해서 대토지 소유 제한과 빈농의 구제를 역사했으나 지주 관료들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무제 시대 후기부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농민 반란은 고족의 대토지 사회에 의한 자장농의 몰락이 가져온 농촌사회 파탄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자, 호족의 대토지 그 사유 방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유형은 이제 여기서 이제 건방호족이 나오고 견방호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개별호족들이 나와요. 자, 경병호족들은 권력과 결탁하여 불법 강압상 농민의 토지를 겸병하는 그런 호족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개별호족이 나오는데 잘못 얘기했네. 개발호족이죠. 네, 개발호족. 자, 개발호족들은 항무지 개간이나 변경 개척을 통해 대토지를 소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약간 합법적인 방법을 이제 한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나는 이미 이제 개발된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여 점차 대토지를 소유한 것이다. 이 경우 토지 매입이 쉽지 않으므로 호족들은 권력과 결탁하여 불법적인 그 강압사로서 농민의 토지를 겸병하는데 이걸 겸병호족이라고 한다. 또 하나는 항무지 개간이나 변경지 개척을 통해 대토지를 소유한 것이다. 이때는 수많은 식객과 종인들 그리고 유민들 투입할 예민이죠. 그러니까 자기 노비는 아니지만 예민 집단을 얘기해요. 자, 대대적인 개간 사업을 추진했는데 자, 이러한 개간 사업은 호력이 제적이 아니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개발 호족이 한다.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대부분의 두 가지 호족이 다 겸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딱딱 나눠지기 힘들고 그리고 이제 이 호족이 이제 특징이 이제 위진남북 쪽까지 계속 가죠. 왜냐하면 그 지방에 이제 그 실권을 장악한 유지든 호족들이니까 그래서 이 호족과 관련된 내용이 뒤로 더 나와요. 위진남북조 시대 때. 그때 뭐 호족사의 구성호, 종족, 영호, 그 부고 이런 집단도 나오는데 위진남북조 시대 때 할 때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자연농림 몰락과 농촌사회 변화 이렇게 보는데 뭐 이거는 이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전제적 왕조 체제에서 사회적 중추세력은 자연농민 세력이잖아요. 그리고 또 국가 정책도 농본이죠. 그런데 이거는 말뿐이고 실제로 자장농민들은 이 조세 부담이나 유역, 병역 같은 걸로 파산된 예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 몰락한 농민들은 유민이 되거나 지주의 토지에 들어가서 소작농이 되죠. 정객이 되거나 그 다음에 농업 노동자가 되거나 농공이 되거나 자 그래갖고 대거 몰락했다.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건 아니고 전환 시기 때부터 조금씩 보이다가 전환 초기 때부터 무제 이후부터 이제 순식간에 무너졌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들이 예속화됐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호족의 등장과 한계집의 그 약화를 볼게요. 자, 그 한대 호족의 등장은 대토지 사유제와 불가불 관계를 갖는다. 호족에 의한 대토지 사유제는 이미 전국시대나 사유제사제와 전국시대의 전국시대 사유재산제와 토지의 자유매매가 인정되면서 진행됐던 것이 지난데 와서
그대로 계승됐다. 자, 무제 시대 이후 호족의 대토지 사회가 더욱 극심해짐. 자, 이런 대책으로 빈번하게 이제 제기되어 있고, 특히 이제 동중선은 토지 사회 제한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행되지 못했고, 그 후에 예제 때 한전법이 발표됐으나 외적과 한간을 비롯하여 보호도의 반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요 한전법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거죠. 근데 이건 실시하지는 못하고 그냥 구상만 한 거야. 계획만 했다가 이게 계획이 발표되니까 호적이나 외적 행각들이 다 반대했기 때문에 결국 실시되지 못했다. 또 예제 때 실시된 거예요. 예제 때. 그러니까 이제 후한 말기, 아니 전환 말기 때 얘기죠. 거의 말기 때. 자, 그래서 이제 호적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앞부분에 각자 읽어보시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호적의 이제 그 사회 구성원들이 있어요. 이게 위진남북제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네요. 예. 자, 여기 있는데 요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만. 위진남북조 시대도 좀 더 나와 있고 여기도 좀 잠깐 언급된 거예요. 여기는. 예. 자, 그래서 호적의 대토지는 그대 직계가정이나 종족마다 운영되기 곤란했기 때문에 올량농민, 유랑민, 범죄자, 빈민 등을 흡수 동원해 경쟁했는데 이들 정객, 전호, 하오라고 한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자기 땅을 약간 소유하고 호족의 토지를 빌리는 경우 호족의 땅만 소유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소장료는 수억의 반을 지불하거나 심할 때는 그 3분의 2를 착취당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자기 땅과 함께 호족의 토지 착용하는 경우와 호족 땅만 이제 갖고 소작을 하는 건데 요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가작제라고 해요. 이걸 가작제라고 한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호족의 땅을 병정한 하워드는 이 하워드는 노비가 아니에요. 노비는 아니고 예속민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속민들.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자 호족의 땅을 경쟁한 하원들은 토지는 물론이고 농기구와 씨앗 등 일체를 호족으로부터 대여받았으며 그들의 소작지 주변에는 집단적 거주하면서 호족들의 감시를 받게 되었다. 자 이렇게 이제 집단적 거주지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앞에서 네가 해체되고 등장한 촌이나 이 오라고 하는 집단 친작 그러니까 촌이나 오라는 그 거주지죠. 자, 그래서 따라서 이제 하우드의 생활은 호족의 통제를 받으면서 예속민화되었다. 그런데 호족의 인적 구석에서 서연으로 기반한 그 종족이 긴밀하게 친속 관계를 이뤘고 이런 일족 외 객도 인연적 관계에 결합되었다. 특히 객은 재능이나 지식과 무력을 가지고 주거에 봉사했다. 호족은 타 지역과 호족과 통혼하거나 사제관계, 경제적 이해관계를 긴밀하게 유대를 형성해 나갔다. 그의 중앙과 지방의 관료나 정치적 실권자를 뇌물로 매수해서 사회적 기반을 더욱 강화돼 나갔다. 자, 이러한 호족의 발전에 대해 이제 국가 권력이 가만히 방관된 건 아니었다. 즉 무제 같은 절대 권력자나 그 왕만 같은 개혁주의자가 호족 세력의 탄압을 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황제권이 강할 때 호족 그 세력이 위축되기는 하였으나 황제권이 외적 한간에 의해 농락당하고 약할 때는 호족이 이들과 결탁하여 그 세력을 키워나갔다. 따라서 이제 왕만 정권이 호족 세력 억압 정책에 실패한 후 후한 때 들어와서는 오히려 국가가 호족의 이익을 보호하는 정책을 취하여 서로 타협하게 되었다. 그리고 후한 정권은 호족과 타협한 후한 연합 정권 성격이 강했다. 자, 이로 인해서 다음에 오는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완전히 호족 사회 발전되고 이들이 문벌 귀족 사회 기반을 구축했다. 그러니까 호족들이 중앙에 올라와서 간직을 계속 독점하면 이게 문벌 귀족이 된다. 그 밑바닥에 호족도 있는 거죠. 그냥 호족 사회가 후한 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회 위진 남북조까지 쭉 연결돼요. 예, 요게 자, 그다음에 한때 상층 구조 해갖고 이제 있는데 사회체제가 상층 구조. 요거는 이제 앞에도 잠깐 언급했을 거예요. 그래서 전한 그 중후기 때부터 해서 대적 후한 시대 때 여기 때 얘기를 얘기하는데 이제 황제가 있으면 중간에 호족이 끼어들어서 이인을 통제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종전의 어떤 이층적 권력 구조, 유층적 지배 구조가 무너지게 되죠. 이런 체제 때문에. 자, 한번 읽어보죠.
전환 때 농민을 국가 권력이 직접 지배하는 이층적 권력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후한 때 호족세력이 등장하고 황제와 인민 사이에 호족이 끼어들어 국가와 농민, 호족 국가 권력의 삼층 구조로 변모했다. 자, 이에 따라 황제권은 전환 시대부터 인민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었고, 그때 호족이 황제권을 잠식하면서 그 세력을 키워나갔다. 자, 호족이 처음부터 국가 권력과 대입되는 존재는 아니었다. 그러나 후한 중기 때 이후 정치가 부패하고 한간이 득세하고 호족 세력 때 이들 부패 관리와 한간들 결탁하면서 그 세력을 키워나갔는데,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호족 중 일부 세력들 얘기야. 이걸 탕류라고 하죠. 모든 호족들이 다 결탁된 건 아니에요. 결탁되지 않은 청류 세력들이 있어요. 자, 호족이 일부의 이제 호족이 지방에 세력화하는데 후한의 지방행정 조직이 한몫을 했다. 자, 그 후한의 지방행정은 군을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군의 장관이었던 태수가 그 국민의 동요하여 지방관 임명하고 이들 감독했다. 이 과정에 지방관 임명한 자는 태수 순종하고 또 지방관을 발탁한 자는 대부분 그 지방 유적자로 선발되었다. 이하여 호족 가운데 유능한 인물들이 관료로 발탁되고 중앙정계에 지출하면서 호족의 관료가 뚜렷해졌다. 자, 이것이 이제 한글 이선제 중에 호령가죠. 자, 한편 중앙에 있는 관료도 지방의 대토지 소유를 사유화되면서 호족화됐는데, 이들은 중앙 관료 관계에서 지원과 학연 등의 인맥을 중심으로 동료를 구협해서 인적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대대로 관계 진출을 도모하면서 관료 집단이 형성돼서 고관 대작을 방출하는 명문사족이 나타나게 됐다. 자, 명문사족의 자제는 부모의 재산은 물론 그의 사회적 지위까지 상속하여 권력과 부를 다갖게 되면서 호족의 관료화 형성이 일어났다. 예. 자, 이러한 호족사의 계층 변화는 위인 남북주 시대 호족사를 여는 전 단계 변화했다. 따라서 대토지 사회주의와 호족의 농민들의 지배에 의해서 농민사회 동촌사의 근본적 변모가 됐다. 즉 자연농을 기반한 유지된 항리 공동체는 호족이라는 거대한 지배계층에 분해되면서 자연농민의 자율적인 사회에서 호족에 의해서 타율적인 그 사회로 변화되었다. 자, 이하여 호족의 등장은 농민과 국가의 2층 그 지배 형태가 농민 호족 국가는 3층 형태로 변모되어 한계 권력이 악화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사회에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쭉 읽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문화. 자,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까요? 네,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